네, 임동희 교수입니다. 네, 다시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계산화학 그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료전지 또는 다른 다양한 환경과학적인 응용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예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 기술은 우리 앞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 반응 향상시키는 촉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료전지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왼쪽 편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고 오른쪽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이 두 개의 반응 중에서 여기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즉 산소가 환원되는 이 반응이 전체 반응 중에서 가장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학 반응이 발생할 때는 가장 느린 반응이 그 전체의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반응 제한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산소 환원 반응이 우리 ORR이라고 간단히 얘기하는데 연료전지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실험이나 방법 또는 이론 연구는 우리가 산소 환원 반응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ORR 반응만 빨리 일어나게 한다면 수소 반응은 자연스럽게 더 빨리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 환원 반응이 가장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론적 실험이든 그리고 실험적 실험이든 이런 산소 환원 반응을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 재료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 새로운 물질을 찾고자 할 때 그런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서 후보군에 올리죠. 이 그래핀이 서페이스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좋은 장점이 있고 나노 입자들이 또 애글로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촉매를 보면 촉매에서 작은 입자가 있고 이게 만약에 큰 입자가 있다. 이러면 촉매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요 표면적입니다. 표면적. 그래서 촉매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비교 표면적이 커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작은 나노 사이즈가 표면적이 그람당 표면적이 더 크겠죠. 그걸 우리가 비표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표면적이 큰 작은 나노 입자가 요런 상태일 때는 효율이 좋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나 또 작동을 오래 하면 이 입자들이 이게 뭉칩니다. 뭉쳐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표면적은 줄어들겠죠. 그런 현상을 agglomer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이 그래핀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카본 메이커시라는 거는 그래핀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탄소가 이루어진 물질인데 벌집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한 개가 빠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공백, 베이컨시라고 하는데 공백이 생기면 전자 구조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특성들이 많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래핀에서 그 당시 기존에 없던 그런 재료지만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계산 화학적 측면에서 그 재료를 만들어내고 그 재료가 기존에 있는 재료보다 효율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핀을 가지고 이런 나노 입자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반응 분석을 쭉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핀이 있을 때 그리고 그래핀이 없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 보면 여기가 반응 제한 단계의 에너지 벽의 크기입니다. 그 에너지 벽이 높다라는 것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래핀을 활용하게 되면 반응 에너지를 더 낮출 수 있고 그렇다는 건 다른 말로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동,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바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나노 입자인데 나노 입자가 그래핀에 합착을 하게 되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파란색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전자를 잃어버린 쪽이고 빨간색은 전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쪽은 전자가 빠지고 이쪽은 전자가 생겼으니까 전자 이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료전지 중에서는 황은
우리가 연료를 만들 때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은 어떤 촉매가 있으면 촉매의 활성점을 확 낮춥니다. 그 황피독이라고 하는데 황에 의해서 독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런 황피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촉매가 있으면 촉매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 황들이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활성이 발생되는 그 촉매 표면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황을 제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연료전지도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SOFC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거는 솔리드 옥사이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료전지와 반응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산소가 이렇게 산소 이온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수소가 이 산소 이온을 받아가지고 또 전자를 방출해낸다는 겁니다. 두 가지 어쨌든 두 가지 산소하고 수소가 쓰이게 됨으로써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를 가집니다. 자, 이거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SM이라고 하는 사마리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는 아니지만 잘 흔한 원소는 아니죠. 사마리움이라고 하는 원소를 도핑시킨 세리아는 CO2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있어요. 세리움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세리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리움 옥사이드에다가 사마리움을 다핑하게 되면 황을 제거하는 황의 저항성을 가지는 물질이에요. 황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하고 반응하는 그런 경로들을 이렇게 여기 지금 SeO2입니다. SeO2에다가 사마리움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런 이론적으로 촉매 구조를 만들고 그 촉매 구조에서 이런 H2S가 점점점 전환되는 반응 경로들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응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양자역학 기초로 하는 그 DFT라고 하는 그 툴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매크로한 스케일, 더 큰 스케일의 모델링에서는 이러한 반응 패스웨이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DFT를 활용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험적으로 분석할 수도 없는 그런 메커니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황이 어떻게 H2S가 점점 바뀌어서 SO로 바뀌고 SO2로 바뀌고 이런 과정을 계산을 통해서 다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마리움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황이 바뀌는 그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고 또 결과에서 결과만 잘 나왔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사마리움이 도핑이 되면 왜 사마리움이 도핑되면 더 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메커니즘들을 해석해야지 그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물질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험 결과에 있어서 결과 도출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그 기작을 밝히는 중요한 기초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사마리움이 도핑하게 되면 여기 지금 세리움 옥사이드, 그 세리아의 전자 구조를 바뀌게 되고 여기 들어있는 표면에 있는 산소가 더 잘 떨어지게 만들어내고 산소가 더 잘 떨어짐으로써 황과 산소가 잘 만나서 SO2로 바뀌어서 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즉 SM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 빨간 게 다 산소입니다. 산소가 결합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결합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황이 세륨 옥사이드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SO2로 바뀌고 SO2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소가 느슨해지느냐 그런 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전자구조 분석을 합니다. 그 전자구조 분석하니까 SM이 다핑이 되면 SM에 들어있는 산소가 가지고 있는 이 p 오비탈에 산소의 전자 밀도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밝혀내고 요거는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파란색은 이 부분은 전자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움이 도핑됨으로써 전자가 소모되는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밝혀내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unoccupie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핵이 있죠. 플러스 가운데 핵이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 전자는 핵 주위를 거동을 하는데 핵 주위에 아무데나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배치할 수 있는 특정한 방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 들어보셨죠? 오비탈. 이 오비탈 특정 에너지 레벨 안에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 레벨에는 전자가 이렇게 업다운 이런 식으로 이거 화살표 한 개가 전자 한 개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채워진 방이 있고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방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방을 우리가 unoccupied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상세한 내용은 뭐 모르셔도 되는데 산소 안에 EP라고 하는 이런 오비탈 방이 있습니다. 오비탈 방도 1s 있고 2s 있고 2p 있고 3s 있고 쭉 있습니다. 이렇게 방들이 각각의 방들이 그 방 중에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방이 더 많아지는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도출해내고 자, 이런 걸 알면 다음부터는 이런 메커니즘을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분석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만 이런 기작을 가진 SM 말고 SM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A, B, C, D, E, F, G 많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다 분석하면 좋겠지만 이론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 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기작만 한 개 가져와서 A, B, C, D를 다 비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D가 제일 좋겠다 하라 하면 D를 가지고 또 자세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잘 나오면 실험팀하고 연계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물질 후보군들 중에서 뭐 D 얘를 잡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계산화학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연료전지에서 또 백금 기반 이종합금 이것도 많이 씁니다. 요즘. 백금은 연료전지에서 가장 효율이 좋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백금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백금 구조가 나와 있는데 백금에서 요 M은 저렴한 가격의 메탈을 전위금속 메탈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합금이라고 합니다. 합금. 이종합금이라는 것은 종류가 두 개가 서로 합금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M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금 함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백금의 총매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백금의 함량을 떨어뜨리면 다른 대체의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 효율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런 M들을 여러 가지 원소들을 다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면 될지 그걸 실험을 다 하기로는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그래서 그 M을 이런 계산 툴을 활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고 뭐 수천 가지 뭐 수만 가지라도 스크리닝해서 그 스크리닝으로부터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런 연료전지의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또 촉매의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반응 패스웨이를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다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패스웨이를 분석해서 패스웨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그 반응 제한 단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요것들은 요 Y축은 연료전지의 효율입니다. 활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효율 좋다, 활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지표입니다. 지표. 활성과 지표를 서로 상관시키는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또는 둘이 혼합을 통해서 효율이 좋을 때 그때 지표가 여기 지금 효율이 제일 높죠. 제일 효율이 높은 그때의 지표가 뭔지 요 데이터를 확보하면 요 간단한 지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질을 스크리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연구도 한다는 거 뭐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연료전지에서 아까 신재생 에너지를 특히 뭐 잉여 남아도는 재생 에너지를 가져와서
물 분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 외곽 지역에서 수소가 발생되죠. 그럼 수소를 저장해오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2040년까지 계획이 뭐 호주라든지 그런 데서 수소를 천연가스 수소를 수입해오는 그 탱크, 큰 유조선 같은 탱크 있죠. 그 탱크에다가 수소를 수입해서 가져오는 것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에 정부 차원에서 수소 에너지화로 점차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한 2030, 40년까지 굉장히 많은 수소를 수입을 해올 겁니다. 그때 수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반할지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수소를 잘 저장하고 또 잘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매체들이 많은데 뭐 고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물체일 수도 있지만 그중 한 가지 대안이 화학적 수소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화학적. 요거는 화학적 수소 저장이라는 거는 화학 물질에 수소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작은 몰레큘이 있는데 그 몰레큘을 L이라고 할게요. 뭐 그런 몰레큘은 뭐 얘도 있을 수 있죠. L에서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수소를 집어넣으면 작은 분자에 수소가 합해졌죠. 그럼 이게 수소 저장이 되죠. 저장된 수소는 다시 배로 싣고 통통통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수소를 밖으로 빼내죠. 요게 수소를 밖으로 방출하는 단계죠. 그 수소를 사용을 하고 다시 그 물질은 가져와서 수소를 담아오고 저장해오고 이런 사이클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 적합한 물질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이런 O2라든지 N2 뭐 이런 거 HCO3 마이너스 특히 이산화탄소 이런 물질들의 보세요. 이런 물질들의 H2 합해지면 이런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 물질을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적은 에너지로 수소를 저장하고 수소를 방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의 케미컬을 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포메이트라고 있습니다. 포메이트. 포메이트는 HCO 뭐 이온인데 뭐 NaHCOO 형태로 그 화합물이 존재를 하면 여기서 이게 이온화가 되면 HCO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겠죠. 요거는 Na 플러스랑 그 다음에 HCOO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이 포메이트가 수소를 방출하고 그리고 수소를 다시 저장하는데 굉장히 가역적이란 말은 저장하고 빼내고 하는 게 수소를 잘 방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발열 반응입니다.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수소를 떼낼 때 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수소를 저장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성이 있다는 말은 저장도 잘 되고 수소도 잘 방출하고 그게 왔다 갔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가역성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물질이 포메이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메이트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HCO3 마이너스 형태에서 수소가 두 개 들어가게 되고 수소를 저장한 물질이 보시게 되면 포메이트에서 이게 물과 같이 반응하게 되면 수소가 이렇게 방출되고 또 그 역반응도 다시 방출되겠죠.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바이카보네이트를 수소랑 만나면 다시 물과 포메이트로 방출되고 이런 과정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가역적으로 잘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 토픽 중에 하나가 개미산도 많이 쓰이고 또 포메이트도 많이 쓰입니다. 둘 다. 개미산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이 생기게 되면 수소가 생기는 반응도 있지만 수소가 생기지 않고 물과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반응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부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반응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걸 최소화시키고 정반응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잘 일으키는 그런 촉매를 우리가 계산화학을 통해서 스크리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저희들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렇게 질소를 도핑한 그래핀 같은 경우에
그 위에 또 팔라디움이라고 하는 촉매가 있습니다. 금속 촉매. 이것도 귀금속인데 쓰게 되면 이런 패스웨이를 다 분석하면 그러니까 수소가 적당하게 도핑되어 있을 때 가역성이 확보되는 그런 좋은 효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도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연구는 여기까지 잠시를 말씀드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드렸던 DFT 계산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적 케미칼에 다 씁니다. 요거는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그 연구이긴 한데 환경 오염 물질을 분해할 때 DFT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환경학과에서는 요 PC, TC, DC가 굉장히 지하수로 오염시키는 유기용매입니다. 안 좋다는 거예요. 발암성 물질도 되고 염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를 다 잘라내야 되는데 염소를 다 잘라내는 게 관건이죠. 이렇게 염소를 다 잘라내면 C하고 뭐 H로만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분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지하에 보면 환경학 학생들은 또 잘 알 수가 있는데 지하에 보면 이렇게 오염된 소스가 있습니다. 오염된 소스가 지하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포크레인 같은 거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여기에다 어떤 반응 물질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즉 오염 물질과 반응해서 오염 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큰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안에다가 반응 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PRB라고 합니다. Permeable Reactive Barrier라고 하는데 이때 염가 철은 우리가 공장에서 많이 나오죠. 쓰레기로. 그런 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럼 철은 이런 물질과 반응을 했을 때 반응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즉 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이쪽 물질들한테 전자를 주게 되면 이쪽 물질은 전자를 받아가지고 전자를 받음으로써 얘들은 클로린이 염소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학과에서 씁니다. 근데 문제는 철을 가지고 PC, DC, TC, DC를 반응 속도를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실험팀에서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팀에서는 내가 철 가지고 반응을 해보니까 DC가 분해 속도가 제일 빠르더라. 근데 또 어떤 팀에서는 아니다. 우리 팀에서는 철 가지고 반응을 하니까 PC가 제일 빨리 되더라. 이건 컨트로버셜한 서로 그러니까 동의되지 않는 그 결과죠. 둘 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충되는 결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 속도가 뭐가 중요하나 하지만 더 큰 스케일의 모델링, 즉 환경 오염 물질이 이동한다든지 그런 스케일의 모델링에서는 얘들이 얼마만큼 빨리 분해되는지에 대한 반응 상수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 상수를 결정해야지 큰 스케일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를 이제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그 연구들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촉매가 있으면 촉매에 이렇게 합착물이 먼저 합착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합착을 먼저 해야겠죠. 합착이 돼야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잖아요. 반응이 합착이 되면 이제 염소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염소가 떨어지게 되고 또 두 번째 염소가 또 떨어졌죠. 그리고 염소가 다 떨어지고 나면 여기 최종 부산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최종 생성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 단계를 다 모델링을 통해서 합착 모양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합착 모양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가장 안정한 화합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험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했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죠. 활성화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소가 분해되는 모든 단계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것이 반응이 느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활성화 에너지도 찾아내고 또 각 단계의 에너지를 다 찾아내고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첫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결정하면 이제 반응이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경로를 찾아내고 그 반응 경로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 요거.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찾아내면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EA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찾아내면 이 활성화 에너지로서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 속도를. 그 화학 반응 속도는 이건 DFT 계산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DFT 계산으로서 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했죠. 활성화 에너지. 요 활성화 에너지를 찾아내면 연력학적 우리가 접근 방법,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하면 요 K 값이 나옵니다. 요 K 값이 반응 속도 상수입니다. 반응 속도 상수가 크다는 것은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점선하고 실선은 그러니까 반응 제한 단계 얘기했죠. 그 스텝이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반응 한계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큰 부분이 전체 반응 속도를 제한하는 반응 제한 속도 단계라고 했죠. 반응 제한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실선이 반응 제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느린 반응을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PC, 요거는 TC, 요거는 CSDC.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온도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300K 정도면 상온이죠. 뭐 지하수는 더 온도가 낮겠죠. 보게 되면 지금 속도 상수가 지금 P가 제일 크죠. PC가. 그렇게 해서 PC가 가장 빠르고 DC가 가장 작다는 그런 이론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FT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화학 반응을 모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발표는 다 이렇게 강의는 마치는데 한번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은 DFT라고 하는 모델링 툴입니다. DFT는 양자역학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DFT를 계산한다는 것은 DFT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를 찾아낸다는 거야. 에너지를 찾아내면 모든 화학 반응의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 경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경로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뭘 알 수 있습니다. 반응 제한 단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 제한 단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응 제한 단계를 알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요 EA 뭐죠? 활성화 에너지를 알 수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알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떤 반응 속도 상수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큼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DFT 툴을 쓰면 촉매 분야에서도 새로운 촉매를 찾아내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물질을 찾아낼 때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환경학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가 알고 싶은 화학 반응을 원자 단위로 해석할 때 DFT 툴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하는 전공은 DFT 실험은 저는 하지는 않고 DFT의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을 환경학적 연구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다 집에 계시죠? 다 물론 회사는 다 다니시겠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